지금까지 같은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아마 속성창 여기 편집기에서 작업을 하고 미리 보기에서 확인을 하든 아니면 저장하고 화면에 가서 확인을 하든 아마 체크해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백그라운드 설명 끝나고 그 다음에 엣지하고 아이콘하고 이렇게 되겠는데 헷갈려요. 절대로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이미지는요. 화면에다가 나란히 그려놓고 한 놈은 백그라운드 속성에 줘보고 또 하나는 엣지에 줘보고 또 하나는 아이콘으로 줘봐가지고 어떻게 되게 계속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화면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백그라운드에 그라데이션까지 해가지고 우선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3시 5분부터 누구로 이미지 비교하는 거 화면에서 한번 본 다음에 속성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여기 화면에서 전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속성창을 조금 이용할 거예요. 제가 속성창에서 직접적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보실 건데 첫 번째가 우선은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속성을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URL,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쓸 건지를 고르고 그 이미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임포트 해가지고 집어넣은 이미지들 중에서 누구를 여기에다가 넣을 거냐면 사이즈를 비교를 할 수 있게 크기가 조금 작은 녀석으로 얘를 넣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이미지 크기하고 제가 화면에다 그리는 컴포넌트 크기를 보면 누가 봐도 사이즈가 다른 게 구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어떤 결과로 보여지는지를 확인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자, 백그라운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속성, 이미지 URL 중에서 저 녀석의 리스트를 찾을 겁니다. 요거. 그럼 제가 선택함과 동시에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보이십니까?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 배경에 요 사이즈의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반복돼가지고 보여지고 있어요. 아, 백그라운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하는 일이 뭐냐? 반복인 겁니다. 반복. 그러니까 이미지를 고르고 리핏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세부 속성이 있고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우선 얘네들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이미지만 선택하면 얘가 하는 일이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사실상 저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여주는 거 이거는 조금 원하는 그림이 아닐 겁니다. 그쵸? 중간중간에 뭐 이런 부분 다 이제 표현되니까. 그러면 반복이라고 하는 거, 리핏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케이스가 있냐? 가령 예를 든다라고 하면 내가 이러한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버튼. 근데 이거를 이미지를 이제 쓰려고 봤더니 이미지 자체가, 배경 자체가 조금 단순해서 굳이 이따만한 사이즈로 내가 이미지를 자르지 않아도 한 1, 2픽셀 이미지를 자른 다음에 반복을 해가지고 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프로젝트에 이런 불필요한 큰 사이즈의 이미지가 쌓이는 것과 내가 필요한 크기의 이미지가 쌓이는 것 당연히 후자가 영향을 줄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저 화면도 몇 개 없고 뭐 프로젝트에 뭐 이미지도 없고 했기 때문에 두 개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프로젝트에서 저런 불필요한 사이즈 이미지가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테마에. 어느 정도는 조금 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적절한 사이즈로 이미지를 만든 녀석을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골라주면 이 녀석은 아까도 확인했다시피
반복을 하겠죠. 그쵸? 기본적으로 리핏이란 얘기예요. 근데 물론 컴포넌트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지만 내가 봤더니 특정 방향으로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 안 건드리면 리핏이지만 여기를요 내가 no repeat 반복하지 않겠다. 혹은 X 혹은 Y축으로 내가 특정 방향으로만 반복해서 쓰겠다.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여줘가지고 확인하면 요만한 사이즈로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거 요게 이제 리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리핏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용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반복 보여주는 걸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면 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포지션. 이걸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화면에서 자, 요거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경에 컬러가 흰색이 깔려 있는 상태인데 그 위에 가운데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배경에 컬러도 써야 되고 로고, 이미지도 써야 되는 상태라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컬러하고 이미지는 같이 쓸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 녀석을 지금 한번 표현하고자 했을 때 우선 컬러를 흰색으로 깔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백그라운드에다가 우선 컬러 값을 흰색 줍니다. 그리고 저 로고, 자, 요 놈을 가운데에다가 한 녀석만 딱 배치해가지고 끝내면 되는 상태예요. 요거를. 그런데 보시다시피 백그라운드는 계속 말씀드린 거 반복이라고 하는 거. 그럼 나는 얘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스타일을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놀이피.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위치가 눈에 보일 겁니다. 배경에다가 이미지를 주면요.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위치는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왼쪽 상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운데다가 정렬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호리젠탈 버티컬로 나오는 이 녀석을 쉽게 생각하면 온라인 정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누구로? 센터로 둘 다 맞춰주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백그라운드 옆에 들어간 값은 이렇게 볼 건데 자 이게 이미지 이런 걸 썼구나. 근데 그 이미지를 반복 못하게 했네. 그러고 정렬은 가운데다가 있는데 백그라운드에 컬러도 같이 쓴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우선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리젠탈하고 버티컬로 위치를 바꿨는데 버튼 여기 맨 끝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사이즈.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얘가 가지고 있는 밸류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간혹 가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성이냐 이것만 한번 비교해서 봐보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누구를 넣을 거냐면 얘를 넣을 거예요. 이미지, 요 녀석을. 요게 사이즈가 아마 125, 128에 128, 뭐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반복을 풀어서 가운데다가 맞춰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를요. 예를 들어서 300에 한 200 정도로 세팅을 해볼게요. 300에 200. 자, 컴포넌트의 크기는 300에 200으로 세팅한 상태고 그 안에 128짜리의 이미지가 가운데다가 정렬되도록 배치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을 안 건드리면 이게 이제 오토가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에 적용한 값을 그냥 보여주는 형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요거를 하나 카피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어떤 거로 바꿀 거냐? 그 밑에 있는 거. 그 밑에 있는
자, 커버로 변경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여지는지 결과만 보시면 돼요. 자, 커버 뭐냐? 백그라운드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미지의 크기예요. 그래서 커버라고 하는 거는 이 이미지를 말 그대로 확장해서 스트레치해서 보여주는데 원래 이미지가 가지고 있던 비율 따위는 상관없이 그냥 컴포넌트 크기에 맞춰서 꽉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잘려가지고 보이겠죠. 비율이 안 맞으면. 그게 커버인데 그 밑에 뭐가 있었느냐? 컨테인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컨테인. 그 밑에 또 들어가져 있었던 속성 그거를 한번 바꿔봤더니 얘도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변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원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 그러니까 비율은 유지하고 누구에 맞춰서 컴포넌트 크기 맞춰서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누가 남을 수가 있어요? 컴포넌트의 공간이 남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느냐? 퍼센테이지하고 픽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에는 늘리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주는 거예요. 누구를? 이미지 크기를. 그래서 픽셀로 놓은 상태에서 제가 50에 50으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미지 크기를 50에 50으로 사이즈를. 근데 픽셀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단위를 바꾸면 어떻게 컴포넌트의 50%, 50% 되는 비율로 크기를 변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가 컨테인인지 뭐가 커버인지 이거를 제가 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 정도까지만 기억합니다. 나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성 바꿔보면 얼마든지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것도 있다.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는 속성도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실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속성, 요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크게 봤을 때 반복이다. 두 번째 아이콘 먼저 할게요. 지금 너무 복잡한 거 지금 했으니까 아이콘은 우리가 아까도 봤다시피 세부적인 속성도 없고 그냥 이미지만 선택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아이콘에다가 제가 맨 위에 있는 거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이콘 속성은 뭐냐?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하고 함께 표시할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이미지를 이거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집어넣어버리면 아이콘이 기본적으로 위치가 텍스트 왼쪽에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콘이 텍스트 오른쪽에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탑이라던가 바텀 이런 식으로 다른 위치에 있어야 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탑, 바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콘 속성은 아주 간단하지만 친구들이 있어요. 누가 있느냐? 우선 첫 번째로 아이콘 포지션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아이콘 포지션. 이게 보시다시피 위치를 결정합니다. 안 건드리면 기본적으로 위치가 레프트에 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이콘 포지션을 라이트로 하겠다? 이미지 위치 어디로? 오른쪽. 이렇게 포지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내가 원하는 위치의 아이콘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내 눈에 보여지는 또 다른 문제가 보여지죠. 뭡니까? 둘 사이가 너무 붙어 있어요. 너무.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아이콘을 쓸 건지 그 아이콘의 위치를 어디로 줄 건지 마지막 저 아이콘하고 텍스트 사이의 간격은 얼마로 할 건지 텍스트 패딩입니다. 패딩하고 달라요. 이 패딩은 뭡니까? 객체의 사방에 여백을 주는 게 패딩이에요. 텍스트 패딩은 말 그대로 이미지하고 함께 표현할 텍스트의 패딩을 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위에 있는 거에다가 텍스트 패딩 속성의 왼쪽으로 10 정도 줘볼게요. 10.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지 보이시죠? 텍스트한테 왼쪽으로 패딩 값을 받아서 물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값을 그대로 밑에다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림 아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아이콘하고 함께 표현되는 상태에서의 텍스트 패딩 값은 우선 누구를 신경 써야 되느냐? 그 아이콘이 어디 있는데 위치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밑에 있는 녀석은 레프트에다 줄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오른쪽에다 줘야지 오른쪽으로 벌어지겠죠. 만약에 패딩이 이미지가 위에 있어요. 탑에 그러면 어디로 줍니까? 탑에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백그라운드하고 엣지에 비해서는 간단한 속성입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두 가지 속성이 같이 한 쌍이라고 하는 거. 요거 생각하실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엣지입니다. 엣지는 확인했던 것처럼 우선은 무슨 이미지 쓸 거냐 이게 맨 처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에 들어갈 이미지는 조금 큰 거 써볼게요. 누구 쓸 거냐면 요거. 큰 이미지 한번 선택해 봅니다. 예, 세 번째 있는 거네요. 그래가지고 선택해 봤더니 자, 이미지가 배경에 들어갔어요. 엣지로 넣었더니 그리고 컴포넌트를 늘리면 보시는 것처럼 늘리는 대로 이미지가 계속 차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지금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테두리가 있어가지고 안 보여서 보더 살짝 뺄게요. 보더 0픽셀에 넣은 보더 있는 값 없애주는 거 0이지만 픽셀을 단위 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보면 우선은 내가 드래그해서 그리는 대로 엣지에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치해서 되죠. 스트레치.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스트레치야? 그럼 내가 조그맣게 만들어서 무조건 늘렸으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미지를 비교해서 보면 아시다시피 이미지가 늘어나는 거는 좋은데 다 지금 사방이 깨져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늘려 쓰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엣지는 누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해요. 뒤에 각 붙는 거. 픽스드 위드, 픽스드 하이트 얘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얼마를 줘야 될지 지금은 모르니까 제가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어떻게 할 거냐 좀 크게 줘볼게요. 한 10 정도? 그렇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내가 값을 줬더니 자, 위에랑 확실히 다른 결과가 보여집니다. 픽스드 위드하고 하이트 값을 준 것과 지금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에 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에. 라운드가 같이 스트레치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더가 깨져 보이는 겁니다. 그럼 제가 픽스드 값을 준 거는 어떤 의미냐면 모서리에 꼭지점 기준으로 내가 준 값만큼 어떻게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내가 픽스드 값을 뭐 왼쪽 상단에만 주느냐? 아니에요. 어디? 모서리 네 군데다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잡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옆에서 잡고 밑에서 잡을 거에 대한 크기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야지만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픽스드는 10 줬는데 조그만 이미지를 작게 만들어서 늘렸으면 되지 해가지고 가로 세로 5픽셀로 했다. 이거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니 픽스드 값을 마냥 무조건 크게 줄 수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최소 이미지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얼마 줘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한 10을 줘봅니다 라고 했어요. 반대로 이거를 한 3 정도만 줘볼게요. 3 정도만. 그렇다고 하면 결과가 보세요. 얘는 아예 안 준 거, 요거 10 준 거, 요거 3 준 건데 3은요. 깨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안 깨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자, 이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디자인한 건 아니지만 이 라운드가 어떻게 3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거나 같은 사이즈인가 보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적어도 이 픽스드 값은 디자인의 라운드를 어떻게 줬느냐 그 값만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라운드를 5픽셀의 라운드 레디어스 값을 줬어? 그러면 5.
근데 만약에 딱 맞게 주는 게 조금 불안하다 싶으시면 한 1픽셀, 2픽셀 정도는 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상관없이 오버해가지고 크게 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을 전체 설명한 것 중에서 사실상 이 엣지가 제일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찬찬히 하나씩 의미하는 거 보고 한번 변경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 관련된 새 놈들 중에서도 엣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라운드를 조금 크게 줘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본 다음에 그 아는 상태에서 얼마 라운드를 준 거를 아는 상태에서 모자르게도 줘보고 남게도 줘봐가지고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은데 뭐 그렇게 이미지 작업을 할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한번 줘보세요. 1부터 10까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 얘는 라운드를 얼마나 줬구나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눈에 보이실 거고 엣지라고 하는 게 어떤 결과로 보여지는지 확인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엣지라고 하는 속성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스타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은 모두 다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미지에 관련된 속성은 맞아요. 이미지에 관련된 속성은 맞는데 넥사 말고 RTL이라고 하면 뭐가 붙어서 프리픽스 벤더가 또 붙어가지고 있는 속성 3개가 있습니다. 넥사, RTL의 백그라운드 이미지, 엣지 이미지, 그 다음에 아이콘. 그럼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RTL은요. 방향이에요. 라이트 투, 레프트 투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언어가 흐름의 기준이 되는 방향이 기본적으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만약에 이거는 정말로 프로젝트에서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이슈가 있을 때만 조금 고민하시면 되는 속성이에요. 자, 예를 들면 로그아웃 버튼을 내가 디자인을 할 거예요. 로그아웃을. 근데 여기에다가 아이콘을 쓸 건데 아이콘을 방향성 있는 아이콘을 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언어의 흐름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랍어권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나라 언어로 로그아웃이 쓰여지겠죠. 그리고 나서 얘가 그대로 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 모습이 이렇게 올 건데 어때요? 봐도 어색한 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오는 게 흐름이 맞습니까? 이렇게 방향이 변경돼 가지고 오는 게 맞겠죠. 그러면 원래 내가 화면에서 보는 아이콘은요. 우리 알고 있는 속성 어디에다가 넣습니까? 아이콘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흐름이 변경됐을 때 불러와서 보여줘야 되는 애는 누구의? RTL 아이콘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확인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근데 진짜로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RTL과 아이콘에다가 집어넣어서 썼어.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옵션에 있어요. 마지막 옵션의 Generate CSS 부분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까 밑에 박스는 봤어요. Use RTL이라고 하는 체크박스입니다. 만약 저 RTL 관련된 속성을 테마에서 작성했다라고 하면 얘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변환될 때 인지가 돼가지고 제대로 변환 산출물이 떨어지고 나중에 관련해가지고 불러왔을 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향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래요. 만약에 언어의 흐름이 변경되는 언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아이콘을 동그랗게 네모 반듯하게 방향성 전혀 익힐 수 없는 아이콘으로 작업했다? 그러면 굳이 쌍으로 만들어서 이 속성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로 가나 뒤로 가나 똑같이 보일 거라고 한다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처럼 그러한 형태다 그러면 나는 맞춰서 작업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걸 꼭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테마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옵션을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것도 있다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통이라고 하는 문법 하나 배웠어요. 문법으로 보면 요거 그 안에 어떠한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이 들어가는지 보더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워드 스페이싱 속성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공통 말고 나머지는 어떤 문법들이 있는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문법은 총 5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일 시트에서 볼 수 있는 문법은 이게 다예요. 공통 포함해서 6개. 대신에 이제 컴포넌트가 복잡해지면 얘들끼리 서로 조금 합쳐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다른 형태처럼 보이긴 할 거지만 기본이 되는 베이스는 이것들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공통을 제외하고 확인할 상태는 뭐가 있느냐? 그거는 말 그대로 확인할 문법은 상태값입니다. 자, 버튼 생각하시면 우리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우스 오버라던가, 푸시 눌렀을 때, 디세이블 됐을 때, 포커스 갔을 때 이러한 상태값들. 그거에 대한 상태값들에 대한 디자인은 자 마찬가지로 Add 셀렉터 눌러올게요. 여기에서 버튼에 자, 우리는 누구로 표현되느냐? 여기 옆에 스테이터스하고 유저 스테이터스라고 나와져 있는 요 창이 쉽게 생각하시면 상태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컴포넌트는 그 컴포넌트가 하는 일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상태값이 존재할 것이고 여기 나오는 리스트는요. 쉽게 생각하면 넥사에서는 요 컴포넌트는 이런 상태를 지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건드리지 않았을 때 디폴트 그러니까 공통 요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불러오는 건데 만약에 제가 푸시 상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푸시를 그냥 누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공통이 디폴트로 항상 눌려 있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또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나 이미 작업한 게 있으니까 중복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만약에 이 창을 이용해서 상태값을 추가할 때는 공통 부분 조금 신경 써주세요. 해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에 문법 먼저 봅니다. 문법이 중요하니까 오케이 눌러서 상태값은 어떤 식으로 문법이 쓰이느냐 봤더니 보시다시피 어떻게 괄호 열고 닫고 각각의 상태 이름이 들어가는 이러한 문법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컴포넌트의 상태값이에요. 자, 푸시 제가 백그라운드만 한번 바꿔볼게요. 그린으로 한번 바꿔봅니다. 백그라운드. 그래서 상태값들은 실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노말의 상태의 디자인이 자, 제 화면 기준으로 보면 보더 빨강이고요. 저 백그라운드 흰색 줬고 그 다음에 폰트 그린으로 되어져 있는 요거 이제 실행해가지고 눌러봅니다. 푸시. 그랬을 때 어떤 상태 보일 거예요? 배경이 그린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여지겠죠. 근데 저는 푸시에서 백그라운드만 줬어요. 백그라운드가 오로지. 근데 봤더니 얘는 보도도 가지고 있고 보도도 가지고 있어요. 막 텍스트 안 보여. 갑자기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준 백그라운드 말고 보더라던가 없어진 텍스트 이것들은 뭘 의미하느냐? 당연히 상태값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 상태로 갔을 때 보여줍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값들은 지가 가지고 있는 값만 딱 확인하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누구를 상속받냐? 공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뭘 가지고 있어요? 백그라운드를 그린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공통이 가진 백그라운드는 상관없는 거야. 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없는 나머지 속성들은 그대로 들고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통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물론 그렇게 안 하시고 전체 프로젝트에서 공통의 이제 틀이 있겠지만 누가 봐도 특정적으로 요놈한테만 갈 법한 디자인을 공통에 넣어버린다? 생각보다 공통에서 상속받아가지고 보여주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린으로 돼 있어가지고 배경 컬러랑 물려서 안 보이는 거지 이런 애들 다 없어진 거 아닌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태값에 대한 디자인 괄호 열고 닫고 자 그럼 내가 가이드를 받았어요. 가이드를 받아서 봤더니 공통으로 했었고 푸시 눌러봤습니다. 요거 해볼 건데 자 이거 지금 가이드가 어떻게 써져 있는 거냐 마우스 오버라고 하는 하나의 상태가 있습니다. 또 포커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상태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두 개의 상태를 그냥 하나의 디자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작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상태가 마우스 오버를 아마 한 걸 작성할 것이고 그 다음 버튼 컴포넌트에 포커스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런데 두 개가 같은 디자인이라고 했으니 아마도 나는 카피해서 붙일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실수로 카피해서 붙여서 끝내면 되는데 자, 폰트 속성을 빼먹고 안 들고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포커스 입장에서 폰트가 없어요. 나머지만 들고 와서. 그럼 포커스도 폰트를 보여줘야 되는데 없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누구를 확인한다는 건 공통을 참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통의 폰트와 마우스 오버의 폰트의 디자인이 같았다면 상관이 없겠죠. 같은 값 물러온 거니까. 하지만 두 개의 값이 다르다면 얘네들은 결국 디자인이 다르게 나올 거고 가이드하고 원하는 바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의 컴포넌트 하나에 여러 개의 상태값을 표현하는 상황에서의 동일한 상태의 디자인은요. 이거 이렇게 나눠서 쓰지 말고 어떻게 한 번에 묶어서 저희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룹핑. 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내가 오버하고 포커스를 쓰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선택하면 오케이 눌러볼게요. 그냥 한 번에 애들 불러온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 이렇게 하나씩 어차피 같은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하나씩 쓰지 마시고 한 번에 쓰겠습니다가 어떤 의미냐? 두 개를 묶어서. 자,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여기 밑에 체크박스 중에서 멀티예요, 멀티. 자, 어떤 구분자 쓰는지 문법 먼저 확인하면 이렇게 콤마로 해가지고 한 번에 묶어서 표현하는 거. 자, 여기다 제가 그래서 보더를요. 파랑으로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오버나 포커스나 보더가 파란색의 디자인이 동일하겠죠. 제가 마우스 오버하고 있고 푸시 눌렀어요. 포커스로 나왔어요. 지금 현재 포커스가 02에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01에 오버합니다. 같은 디자인. 이런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컴포넌트 선택자를 버튼만 계속 추가해가지고 봤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멀티 셀렉터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습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컴포넌트 쪽도 제가 하나 이상으로 다른 애들을 선택한다고 하면 바로 활성화됩니다. 무슨 말이냐? 묶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활성화는 됐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디자인이 다 보니까 뭐가 동일하다라고 해서 서로 다른 컴포넌트를 그룹핑 해가지고 작성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나중에 컴포넌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분리해가지고 다시 편집하는 게 오히려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컴포넌트를 묶어서 그룹핑해서 사용하는 것 말고 하나의 컴포넌트에 같은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거 상태값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콤마로 묶어서 그룹핑이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야 될 거. 자, 요거 세 개 체크박스 중에서 가운데 클래스 부분 말씀 안 드렸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비활성화 되고 있는 거 이 녀석. 그 다음에 화면으로 갔을 때 요거 있죠. 지금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건 저 녀석까지가 지금 세 개가 남은 문법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근데 요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까지는 지금까지 봤던 버튼으로 설명을 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얘네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클래스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습 하나 할게요. 실습 하나 하고 그 다음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 시간에 나머지 두 문법 볼 겁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러한 업무 화면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것저것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서치부터 세이브 있는 얘네들 그 다음에 리셋 그 다음에 아이콘 가운데 들어가져 있는 요 녀석들 각각의 아이콘만 보여져 있는 얘네들 제가 지금 선택한 거 이거 다 이 화면 그릴 때 어떤 컴포넌트를 활용해야 되는 거냐? 버튼입니다. 무슨 말이냐?
똑같은 버튼 컴포넌트인데 뭐가 달라요? 지금 다 디자인이 다르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공통이 있을 것이고 누가 공통인지 대충 짐작은 가죠. 공통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른 문법을 써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클래스예요. 저희는 웹처럼 아이디를 변경해가지고 다른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클래스예요. 같은 컴포넌트인데 디자인이 달라? 그럼 무조건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버튼에 클래스를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선택을 하면 옆에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입력해야 될 거는 이 클래스의 이름인데 클래스 이름은 중요하죠. 당연히. 클래스 이름은 내가 내 마음대로 뭐 1, 2, 3 준다거나 ABC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어떤 컴포넌트의 뭐 때문에 디자인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끔 명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개발자들은 저 클래스만 따다가 붙여가지고 디자인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런저런 방법을 써봤는데 그나마 조금 가독성이 좋아가지고 제가 클래스 네임은 이런 식으로 룰을 한번 정해주세요라고 권해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탑 프레임에 탑 영역에 세이브하는 버튼으로 내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얘에 대한 클래스명을 어떻게 주느냐?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컴포넌트에 약어를 소문자로 씁니다. 자, 이 약어는 제가 지금 보편적으로 버튼 보여주지만 이거는 프로젝트마다 그 프로젝트의 가이드, 네이밍 룰이 있을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는 제가 어디 있는 녀석인지 위치를 해당하는 정보를 대문자로 탑 프레임 이런 식으로 네이밍 룰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레프트 프레임, 워크 프레임, 로그인, 팝업 막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가운데 위치 정보는.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 세이브 버튼이네.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한 단어로 안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하면 자, 그래서 여기에 입력한 요거를 제가 이 창에다가 한번 써보고 문법을 먼저 확인하면 탑 프레임의 세이브 보시다시피 클래스는요. 띄어쓰기 없이 바로 컴포넌트 클래스명 이렇게 입력합니다. 이게 클래스의 문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백그라운드를 제가 보라로 줘볼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에 보면 폰트가 잘 안 보이니까 흰색 이렇게 두 개의 속성 좀 줘볼게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한 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클래스는요. 클래스 네임만. 점 필요 없어요. 클래스 네임만 어디에다가 속성 창에서 제어합니다. 속성 창에서. 맨 위에 올라가 보면 CSS 클래스 있어요. 잘 안 보이시면 필터링 하세요. 클래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클래스 명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클래스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작성을 테마에서 하고 해당 적용을 화면에서. 그래서 뭘 한번 해볼 거냐? 우리가 좀 전까지 배웠었던 스타일 속성을 생각하셔가지고 얘를 만들어 봅니다. 딜리트 버튼. 클래스 쓰셔야 되고 화면에 컴포넌트 버튼을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그려셔도 되고 뭐 있으면 있는 거. 그래서 우선은 여기 포지션으로 가셔가지고 자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지만 위드하고 하이트를요 얼마로 맞춰주시냐면 100으로 이거 사이즈가 좀 맞아야지 변경했을 때 결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를 변경할 건데 텍스트는 변경이 다 똑같아요. 말 그대로 텍스트 속성에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딜리트 아니면 우리가 속성창으로 재우는 게 항상 편한 건 아니니까 화면에서 컴포넌트 선택하고 F2 요렇게 포커스 가가지고 바꾸실 수도 있어요. 엔터로 항상 마무리. 그래서 텍스트는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 또는 F2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는 지금 안 쓰셔도 되겠지만 입력하셔서 사이즈는 꼭 이렇게 먼저 세팅하신 다음에 저기에다가 이제 클래스를 줘가지고 얘랑 똑같이
주저리 길게 써 있어요. 설명이. 이거 우리가 좀 전까지 배웠던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작성이 돼가지고 보여지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되어져 있는, 작업된 결과를 한번 비교해서 확인을 할게요. 이게 이제 설명으로 길게 써져 있는데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테두리에 두께, 색 이렇게 나와져 있는 정보는 넥사 보더죠. 그쵸? 여기에 이미지가 있으니까 스타일 정보까지는 안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솔리드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테두리는 이 픽셀의 텍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속성창으로 봤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컬러를 다른 거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 컬러가 헷갈리실 거예요. 컬러가. 그렇다라고 하면 요거는 그냥 여기에다가 우리가 위도 두께를 줬고 그 다음에 솔리드까지 선택을 하셨을 때 이제 컬러가 내가 직접적으로 여기 가이드에 나와져 있는 값을 쓰기가 편집하기가 어려우면 대충 컬러 찍으세요. 문법의 구조만 보면 되니까. 컬러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 자 이건 선택하셔야죠. 전체 모양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오케이 누른 다음에 내가 처음부터 컬러를 편집할 수 있으면 좋지만 거기에 이제 불편하고 한다면 이 화면 창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입력하시고 나서 보면 나중에는 요것대로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 창에서는 틀을 잡아오시라는 얘기예요. 틀을. 자, 그 다음에 적용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속성이에요? 아이콘이면 아이콘 우리 이미지 인서트한 거에서 요 이름 찾으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불러왔죠. 그쵸? 그리고 아이콘의 위치가 이미지 확인하라고 그러는데 어디 있어요? 텍스트의 위에 있어요. 그러니 아이콘 위치, 그러니 아이콘 포지션 값을 어디로? 탑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아이콘하고 텍스트 사이의 간격값이 10픽셀이 떨어진 거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자, 포지션이 탑에 있으니까 탑에다가 패딩 아니고 텍스트 패딩을 주셨어야 돼요. 패딩 아니고 텍스트 패딩.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녀석이 뭡니까? 백그라운드, 그라데이션인데 그라데이션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편집창 이용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자, 방향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방향에 대한 정보. 그럼 나도 그냥 안 쓰던지. 아니면 없는 거하고 누구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표 바텀 선택하던지. 그리고 자, 스타트하고 엔드 값이죠. 스타트하고 엔드 값. 그리고 중간에 20하고 80되는 위치에 같은 컬러를 추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비슷한 위치에 선택해가지고 틀 잡아서 여기에서 정확한 값 입력하시던지 아니면 이거 들고 와서 아까 보더처럼 여기 속성창에서 그래주 결과는 자 흰색에서 조금 진한 빨간 계열 그리고 20하고 80이체 같은 컬러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럼 모서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라운드죠. 라운드 값이 10픽셀은요, 누굽니까? 레디어스죠. 레디어스 10픽셀 주시고, 글꼴의 효과, 크기, 글꼴, 얘네들은 지금 다 뭐예요? 폰트 속성 하나입니다. 폰트에다가, 볼드에다가 14픽셀에 맑은 고딕이라고 글꼴 써있지만, 제가 글꼴은 영문으로 조금 변경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생각해서 요거까지 변경하셨으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자간이 있답니다. 자간. 텍스트 사이의 간격. 레터 스페이스가. 그래서 요게 지금 딜리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줘가지고 작성을 한 거예요. 화면에 적용할 때는 누구만? 클래스만 화면에다가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이게 이제 클래스 작성해가지고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많이 연습해 보실 거라서 우선 우리가 오늘 배웠던 문법 중에서 기본적으로 최고 중요해가지고 알고 있으셔야 되는
클래스만 한번 잠깐 작업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문법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누굴 먼저 할 거냐면 요 녀석 해볼 거예요. 요 녀석. 활성화 안 되고 있는 애. 쟤는 그 대신 지금까지 봤었던 버튼 컴포넌트로는 조금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누구로 할 거냐? 콤보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설명드릴 겁니다. 콤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어떤 거냐? 여기 지금 버튼 누르면 리스트가 떠서 선택하면 편집창에 보여주는 거 요게 콤보인데 왜 콤보를 제가 선택을 했냐면요. 우리가 저렇게 생긴 애 되게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데코레이션 설명할 때 요거 속성 자리에 안 가시면 버튼 눌러서 밸류 뜨는 거 보고 선택하셔가지고 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화면에서도 그쵸? 기본적으로 여기 뒤에 버튼 누르면 화면에 그려져 있는 컴포넌트 리스트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내가 선택한 거 보여줍니다. 이러한 형태, 이게 다 셀렉트하는 형태의 콤보인데 물론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콤보 컴포넌트를 그려가지고 디자인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버튼 눌렀을 때 리스트 나오고 이거는 당장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한 작업들은 또한 기본적으로 바인딩이라고 하는 선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볼 건 아니에요. 누구만 볼 거냐면 우리는 얘만 볼 겁니다. 무슨 말이냐? 콤보는 화면에서 보시면 버튼 뒤에 있습니다. 버튼 뒤에 있는 콤보 그냥 제가 드래그해서 그려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테마를 싹 다 지웠죠. 그쵸? 테마를 싹 다 지워서 지금 겨우 버튼 추가해가지고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버튼만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지고 있지 다른 컴포넌트는 누굴 그려도 디자인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화면에 콤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요거 텍스트만 보이는 녀석을 이 가이드 첫 번째 요머리 형태 얘하고 똑같이 바꿔보겠다. 그렇게만 오늘 접근할 겁니다. 자, 그럼 눈에 보이는 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경도 없고 테두리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아니죠. 그럼 내가 얘를 가이드하고 똑같이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성은 우선은 나도 백그라운드 주면 되고 흰색으로. 그리고 그레이 계열의 보더, 테두리 주면 되는 거죠. 그럼 변경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요. 누구? 아이콘. 그러니까 화면에 있는 거를 가이드처럼 변경하기 위해서 사실 내가 건드릴 게 백그라운드 보더 아이콘 요거 3개 속성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콤보 불러와서 이제 저 녀석들 값 3개를 줄 건데 지금까지는 애들 여기 셀렉터로 버튼을 불러왔지만 이번에는 콤보를 불러올게요. 콤보 불러올게요. 그리고 나서 얘는 또 처음 보는 컴포넌트니까 이거 제가 속성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더 컬러 그레이로 그냥 주세요. 그레이로. 그리고 배경에 흰색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콘 주면 되는데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콤보를 불러와가지고 리스트업된 속성을 봤는데 누가 없어요? 아이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봤었던 버튼 컴포넌트는요.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어떠한 구조를 숨기고 있다거나 이 안에 뭐가 추가돼서 들어가져 있다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버튼 불러온 거에 프로퍼티 보이는 속성으로 얘를 다 디자인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구조가 없는 단일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조금 분류를 해본다라고 하면 버튼처럼 아무것도 없고 지만 딱 보여줄 수 있는 녀석 단일 컴포넌트라고 표현하고 저런 단일 컴포넌트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복합 컴포넌트의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튼은 버튼 불러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이것저것 다 속성 확인하면서 체크해 봤던 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콤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그렸어요. 근데 얘는 지금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냐? 셀렉트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가 떠서
그 리스트에서 내가 선택한 걸 편집창에 보여주는 컴포넌트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콤보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그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가 뜨고 그 리스트에서 선택을 하면 편집창에 보여주는 이러한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콘을 줘가지고 디자인을 변경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 여기에요. 버튼. 그러면 버튼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독립적인 버튼을 찾아가야 되느냐? 아니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쓴 텍스트는요. 독립적으로 따로 있는 컴포넌트가 아니라 얘는 콤보가 가지고 있는 에디트고요. 리스트는 콤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리스트고 버튼은 생긴 걸로 이름이 붙었어요. 드랍 버튼입니다. 콤보 에디트, 콤보 리스트, 드랍 버튼이라고 하는 얘네들 세 녀석은 독립적인 다른 컴포넌트가 아니라 콤보라고 하는 선택자, 콤보가 컴포넌트가 데리고 있는 구성원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제 자식들 표현해가지고 차일드 셀렉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차일드 셀렉터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디자인은 여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콤보에 한 뎁스만 들어가면 되는 구성이에요. 지금 콤보 밑에 에디트 리스트 드랍 버튼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헷갈리지만 어느 정도 차이들을 쫓아갈 수 있으면 누가 누구 자식인지 구분하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되는 캘린더라던가 그리드 이런 컴포넌트들은 뎁스가요. 차일드 해가지고 막 5, 6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뎁스 많이 들어가는 구조에서 내가 누가 누구 자식인지 이거를 다 구분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작성을 하더라도 아니면 작업된 거에서 편집을 하는 상황이더라도 정확하게 구성이 복잡한 컴포넌트들은 누가 누구 자식인지 알아야지 내가 쫓아가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추가할 수 있고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그러한 자식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마찬가지로 도움말로 볼 건데 이번에는 특정 속성을 따라가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헬프의 헬프 혹은 F1으로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내용으로 갑니다. 내용 검색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으로 가가지고 어디로 쫓아가느냐? 컴포넌트로 가시는 거예요. 컴포넌트. 자, 컴포넌트에 두 번째 컴포넌트로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뭐 하는 애인지 알아야 되는 컴포넌트 리스트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게 누구였냐? 버튼이었던 건데 저는 이 도움말에서 뭘 보시라고 하냐면 여기 밑에 이미지죠. 그래서 우선 단순하게 이미지만 봐도요. 차일드가 있냐 없냐를 확인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콤보를 보면 쉽게 생각했을 때 이미지에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텍스트가 차일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콤보까지는 그래도 간단해요. 그랬는데 캘린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단순하게 빨간색 텍스트로만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면요. 보시다시피 빨간색 텍스트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보라고 말씀드려요. 네. 맵을 보시면 차일드가 있다 없다가 표현이 되고 그 차일드가 있으면 이렇게 뎁스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까지만 해도 제가 콤보는 그래도 한 뎁스만 들어가서 간단하네요 그랬는데 사실 그건 또 아닌가 봐요. 그렇죠? 맵만 보면 하나 더 들어가니까. 아까 캘린더 빨간색 텍스트 엄청 많았던 거 캘린더 봐볼까요? 그럼 여기는 보시다시피 뭔지 우리는 아직은 모르지만 얘네들 구조는 이것만 봐도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를 짐작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자식이라 어디에서 내가 추가해야 되는지 명확한 정보 헷갈리면
이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엄한 데 가서 차일드 찾을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얘를 이제 확인을 해서 화면에서 그럼 어떻게 작성하느냐? 화면에서는 이제 드디어 활성화가 됐죠. 마우스 갖다 대면 얘 이름은 아마 add child selector라고 뜰 겁니다. 첫 번째 건 add selector였어요. 선택자 추가하는 거. 두 번째 거는 child입니다. 그러니 얘가 활성화가 될 때는 내가 말 그대로 child selector가 있는 놈을 불러왔을 때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콤보는 child가 있는 구성이니까 눌러보면 보시다시피 우리가 좀 전에 add selector하고 봤던 틀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누구만 있는 거? child만 있는 거. 여기에서 드랍 버튼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먼저 문법부터 볼게요. 오케이 눌러보면 child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법이. 클래스는 띄어쓰기 없이 점 바로 클래스명이 붙었다면 child는 하나 띄고 child명이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화면에다가 콤보에다가 배경을 흰색으로 준 상태까지만 작업해가지고 넘어가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해서 그린 바운다리에 보더가 보여지고 백그라운드가 흰색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드랍 버튼이라고 하는 녀석을 불러온 건데 이거는 결국 누구예요? 결국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에 지원받는 속성은 결국 누구랑 똑같은 거? 버튼하고 똑같은 거. 여기에다가 제가 백그라운드를 핑크를 줘볼게요. 그럼 뭘 보시냐면 차일드가 차지하는 영역하고 구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아까는 배경이 다 흰색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핑크가 보여지죠. 그쵸? 차일드는요. 올라타고 위로 올라타고 올라타는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자, 셀렉터가 밑에 깔려있고 그 위에 드랍 버튼이라고 하는 차일드가 위에 얹혀져서 지 배경을 보여주니까 그 바운다리에는 흰색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구조가 복잡해서 또 차일드가 있어? 그러면 또 차일드는 또 이 위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콘을 집어넣는 거죠. 버튼 컴포넌트는 버튼 속성은 아이콘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콤보 대충 리스트 보시면요. 여기 이름 차일드명 약어 생각하셔가지고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 버튼이라고 했고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객체가 기본적으로 텍스트든 아이콘이든 가운데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바운더리를 보여드리려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상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여서 아이콘만 집어넣었으면 되는 거였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콤보 드랍 버튼 바운다리에 너무 아이콘이 점처럼 조그만 거 아닌가. 그쵸?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사이즈 생각하셔가지고 아이콘 크기 설정하시면 돼요. 가운데로 왔을 때 그 바운다리에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적절한 사이즈로 보여지게. 그러면 저 드랍 버튼이 차지하는 영역은 어떻게 사이즈가 되는 거냐? 높이에.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 높이의 정사각형.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컴포넌트 높이를 줄이면 그만큼 키우면 그만큼 애가 더 크게 차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한 줄을 텍스트를 입력받는 컴포넌트의 높이는 내가 얼마로 할 거고 이게 이제 가이드가 될 거잖아요. 거기 높이에 차지하는 공간 바운다리를 생각해서 사이즈를 얼마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문법을 볼 거기 때문에 차일드로 표현되는 거 점 차일드명으로 갔다. 그럼 마지막으로 표현해가지고 확인할 컴포넌트는 누구로 할 거냐? 문법은 요거. 체크박스 할 겁니다. 체크박스. 체크박스를 선택한 이유도 단순해요.
뭐 때문에 체크박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하는 애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으니까. 체크박스는 뭡니까? 옆에 써져 있는 텍스트가 해당 사항이 있으면 클릭해서 선택하고 아니면 해제하고 이런 거죠. 아이콘으로 보시면은 네모 안에 체크 모양 들어가져 있는 아이콘이 이게 체크박스입니다.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리면 역시나 우리는 뭐만 보일 겁니까? 텍스트만 보일 거죠. 똑같아요. 그러면 저렇게 텍스트만 보이는 녀석을 누구로? 이렇게 체크박스의 형태로 바꾸겠다. 자,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지만 체크박스는 클릭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 해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직 어떻게 생겼는지 애들을 모르니까 드랍 여기 콤보처럼 드랍 버튼 클릭하듯이 아 얘도 뭔가 차일드의 버튼인가 보다 이렇게 구성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생긴 건지 콤보를 한번 체크박스를 이번에는 추가를 해볼게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과로 봤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예를 보고 좀 짐작할 수 있죠. 누가 또 활성화가 안 됐습니까? 연호. 아, 스크박스도 차일드로 들어가는 애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이 녀석을 불렀을 때 보여주고 있는 이 속성으로 다 저 디자인에 표현할 수 있는 컴포넌트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가 알고 봤더니 하는 일은 클릭으로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디자인으로 봤을 때 구조는요. 누구로 작업하는 거냐? 아이콘으로 작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크박스는 아이콘하고 텍스트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시는 것처럼 오버 셀렉트, 오버되면서 셀렉트 이러한 선택값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아이콘과 텍스트의 조합이라고 하면 체크박스는 디자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저 선택값들에 대해서 누구를 해야 되냐? 다 아이콘으로 작업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한번 다 해볼 거예요. 나머지 선택값도 아이콘으로 작업한다고 했으니까 저기 우선 아이콘을 체크박스를 찾아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체크박스. 그리고 나서 화면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이콘이니까 옆에 텍스트 그쵸? 똑같아 그러면 아이콘으로 썼는데 옆에 텍스트하고 딱 붙은 게 문제야? 그럼 누구? 아이콘 친구들이 텍스트 헤딩 같습니다. 텍스트가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레프트 값을 주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거로 보여지고 있지만 아이콘이라고 했으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포지션 변경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둘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우스 오버, 셀렉트.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거 앞에 있는 것부터 추가해가지고 같이 보면 체크박스 컴포넌트에 나는 마우스 오버 할 거고요. 마우스 오버 추가해서 작성할 거고 그 다음에 셀렉트 작성할 거예요. 셀렉트. 그리고 상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냐? 얘예요. 이거 가이드는 얘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 녀석은 오버되면서 포커스라고 하는 각각의 상태, 이거는 마우스 오버와 포커스라고 하는 각각의 상태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있는 녀석은 마우스 오버이면서 셀렉트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스테이터스나 유저 스테이터스 영역에 저런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한 놈 있으면 그냥 그거 불러와서 끝내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런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없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뭐다? 오버되면서 셀렉트. 이제 오버되면서 셀렉트다라고 하는 요런 속성이 필요한 겁니다. 드디어 이 녀석이 활성화가 됐죠. 스테이터스 컴비네이션 결합입니다. 결과부터 봐볼게요. 두 개를 결합해서 한 놈으로 쓰겠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테마에서 볼 수 있는 문법은 결합이에요. 오버하고 셀렉트가 결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속성 영역이 달라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멀티처럼 생각해가지고 이 콤비네이션이 뭐야, 2개 이상만 선택되면 활성화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 선택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활성화되지 않아요. 이거는 상태를 결합해가지고 또 다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영역에 하나는 스테이터스, 하나는 유저 스테이터스 이렇게 다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유라면 제가 지금 오버되면서 셀렉트를 보여드렸지만 그러면 포커스 되면서 셀렉트, 리드 온리 되면서 셀렉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다 결합되죠. 왜? 다른 영역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의 수대로 애들을 다 만들어서 내가 디자인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컴포넌트를 선택했을 때 보여주고 있는 스테이터스나 유저 스테이터스의 선택값은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엑사에서는 지금 선택한 컴포넌트의 이러이러한 상태를 지원합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를 무조건 다 디자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를 필요한 선택값들만 상황에 따라서 디자인하시면 되는 거, 퍼블리싱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러한 좀 특이 케이스,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녀석은 이 컴포넌트, 내가 지금 선택한 컴포넌트가 하는 역할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합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컴포넌트가 진짜로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역할을 사용해가지고 어떠한 케이스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결합 구조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합 구조를 우리가 생각할 컴포넌트는 우선적으로 2개만 기억하세요. 체크박스하고 라디오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결합 구조가 결과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제 화면에서 진짜 작성해서 이제 확인할 건데, 보시는 것처럼 체크박스는 단순해요. 그쵸? 누구만 있으면 돼요. 이미지만 있으면 돼요. 왜냐? 보시다시피 아이콘만 다릅니다. 디자인. 아이콘만 다르니까 내가 요거 아이콘만 카피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내가 직접적으로 텍스트를 편집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왜? 하나씩 하나씩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퍼티스 창을 그 다음에 익스플로어 창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작업했어요. 그런데 옆에 밑에 보시면 현재 우리가 작업했었던 어드밴스 영역 옆에 보시면 텍스트 영역이 있습니다. 텍스트 영역. 그래서 텍스트 영역을 선택하면 여기는 보시다시피요. 내가 작성한 거 전체 리스트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거 그냥 이거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붙여가지고 내가 이름만 변경해서 쓰면 더 간단하게 편집이 되겠구나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진짜로 그렇게 작성을 했으니 어쨌든 완성을 했으니까 화면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실행해서 봐볼게요. 그랬다라고 하면 지금 노멀 형태 보여주고 있고 저한테 이거 마우스 오버 셀렉트하고 지금 저 포커스 빠졌어요. 그쵸? 근데 셀렉트하고 안 빠지는 오버되면서 셀렉트 이러한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박스 컴포넌트에서는 그게 결합된 구조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텍스트 영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자,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프로퍼티도 없고요. 익스플로어 창도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여기를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그겁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문법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작성할 때부터 여기서 접근하면 오히려 더
헤매실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속성이 있는지 좀 눈으로 보고 그 속성 값을 어떻게 쓰는지 프로퍼티 창도 보고 익스플로어 창에서 어떤 정보들을 볼 수 있는지 내가 추가해가지고 어떻게 불러올 수 있는지도 좀 보시라고 오늘 하루 종일 어드밴스 영역에서 작업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다 알겠는 거 어떤 문법 써야 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다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 컴포넌트를 불러올 건데 봤더니 컴포넌트는 기본적인 문법이 점 컴포넌트였어요. 그러면 나도 시작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리스트 불러오고 내가 여기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거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차일드에 대한 작업을 해야 돼? 차일드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하나 띄고 점. 그렇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도 자동 완성으로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백그라운드로 줄 거예요. 백그라운드 입력하면 걸려져 있는 속성 리스트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죠?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보이시죠? 방향키 위아래로 우리가 백그라운드에는 이미지도 주고 폰 컬러도 주고 그라데이션도 주고 몇 가지의 예제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편집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직접적으로 값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상태값 했어. 상태값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로 열고 닫고 똑같아요. 자동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법을 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속성이 필요하고 그게 해당 컴포넌트에 지원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구분이 되는 상태에서는 실제로 텍스트 영역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접근해서 작성하는 거 속도는 확실히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베이스는 다 뭐예요?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여기서 작업했을 때 그만큼의 스피드나 능률이 오르는 거지. 우리가 아직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무슨 문법을 써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처음부터 무조건 텍스트 영역에서만 작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러한 구성이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콤비네이션에 관련된 결합에 관련된 문법까지 해가지고 공통부터 여기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테마에 가지고 있는 문법은 이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조금 또 결합을 함께 해가지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요거 6개 아시면 내가 누구 거를 작성한 거 확인하더라도 내용 보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테마 작성해야 되는 편집기에 대한 설명, 스타일 속성하고 문법 보면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포지션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종료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면에다가 컴포넌트를 퍼블리싱 하실 때, 컴포넌트를 이제 그리실 때는 가이드에 대해 나중에 이제 나와져 있는 대로 위치, 사이즈, 크기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작업하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요 놈을 그려야 되는데 얘가 탑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30 떨어지고 레프트에서 40 떨어진 위치에 얼마의 사이즈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저 녀석을 처음부터 그 위치, 그 크기로 그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대충 비슷한 언저리에다가 드래그해서 배치하고 이걸 이제 포지션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포지션에서는요, 우리가 위치하고 크기를 볼 수 있어요. 포지션의 세부적인 값, 레프트하고 탑으로 위치가 설정됩니다. 이때 설정되는 위치에 이 포지션의 기본 베이스는 화면이 되는 거예요. 화면 기준으로 나는 레프트에서 30 떨어지고 탑에서 40 떨어진 위치에다가 150에 50짜리를 그리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가 크기랑 이 위치 결정하는 거를 언제나 작업할 때 저 포지션 속성에서 하는 게 편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 그리실 때, 정렬할 때, 배치할 때 반드시 활용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향키고 두 번째는 얼라인입니다. 방향키는 컴포넌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방향키만 눌렀을 땐 무브가 됩니다. 이때 무브되는 픽셀의 크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픽셀의 무브가 돼요. 10픽셀 이동.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상황에 딱 1픽셀만 이동하면은 정확하게 가이드하고 맞아떨어진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 그러면 1픽셀의 무브가 됩니다. 만약에 리사이즈가 필요하다? 그럼 Shift 누르시고 방향키. 이때는 컴포넌트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마찬가지로 10픽셀이에요. 리사이즈는. 하지만 컨트롤 시프트 같이 누르시면 리사이즈가 얼마로? 1픽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방향키 컨트롤 시프트 이용해가지고 리사이즈나 무브하는 거. 하지만 나중에 미세하게 정렬하고 맞추고 할 때 정말 많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얼라인을 보는 건데 얼라인은 우리 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 이런 거. CRUD 버튼 작업을 해야 돼요. 물론 하나 그려가지고 카피해서 뭐 붙여서 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태로 봅니다. 엉망이에요, 크기가. 그래서 제가 요거 지금 버튼 1 써져 있는 녀석을 기준이라고 텍스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 얘 기준으로 나머지 애들을요, 요것처럼 만들 거예요. 같은 사이즈로 정렬 맞추고 간격 맞추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럼 포지션 배웠으니까 하나하나 포지션으로 작성하느냐? 아니에요. 얼라인, 정렬을 맞추는 겁니다. 그걸 하는 녀석이 제 화면으로 보면 컴포넌트 아이콘 바로 위쪽에 있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 메뉴 영역에 이 녀석이 없다. 그러시면 마찬가지로 빈 공간 아무데나 우클릭 하셔가지고 얼라인 불러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디폴트 세팅 되어져 있는 대로 써보시고 나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을 변경해서 쓰면 됩니다. 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조금 세팅을 바꾸셨으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고? 테러리스트. 두 번째가 얼라인입니다. 얼라인은 불러다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준이 있고 나머지 애들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놈만 선택돼 있을 때는 안 돼요. 얘를 2개 이상. 그러니까 여러 개를 선택하는데 방법이 기본적으로 뭐 컨트롤이나 시프트 이용해가지고 클릭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는 빈 공간 선택해가지고 쭉 드래그 할 건데 이때 선택은 셀렉트 올입니다. 전체가 다 먹혀야지만 선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조금 걸리는 거 안 되는 거. 자, 그래가지고 전체로 선택이 된 거 보시면 조금 다른 녀석이 있어요. 누구냐? 얘죠. 그쵸? 잡혀져 있는 트래커의 컬러가 채워져 있는 녀석. 이게 뭐냐면 기준이에요. 근데 나는 기준 누구 세울 거예요? 얘 세울 거죠. 그쵸? 그렇다라고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클릭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얘네들 지금 4개 그룹 우리 많이 활용하는 건데 앞에 2개는 정렬이에요. 그쵸? 내가 얘를 기준으로 탑, 레프트, 뭐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정렬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크기입니다. 너비만 같은 거, 높이만 같은 거 아예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주겠다? 저 아예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뒤죽박죽 있는 거 얘를 기준으로 탑으로 정렬합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얘네 간격 막 떨어져 있는 거 막 겹쳐 있고 난리죠. 이거를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보일 수 있게끔 제어하는 게 얘네들 4번째 그룹인데 앞에 2개하고 뒤에 2개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를 비교해가지고 설명드리면 요거 눌러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정렬이 맞춰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앞에 거하고 마지막 거를 기준으로 정렬이 맞춰주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내가 몰라요. 얘들이 얼마큼 떨어졌는지. 그래서
정렬이 필요한 케이스도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얘네들 정렬 다 간격을 3픽셀을 받았어? 그러면 요거 세 번째 그 인터벌 값을 주는 겁니다. 아, 직접적으로 줘도 되고 올리고 내려서 간격 값을 결정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값을 줬으니까 확인하거나 제어해야 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온라인 관련돼 가지고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요걸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제가 붙인 다음에 인터벌을 안 줘볼게요. 인터벌 0으로. 그럼 당연히 붙겠죠. 그쵸? 근데 보시다시피 컴포넌트가 보더까지가 지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버리면 여기에 있는 포더 유놈이 가지고 있는 포더가 붙으니 어떻게 돼요? 이 픽셀처럼 보이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야. 나는 붙었을 때도 1픽셀만 겹쳐 보이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거를 뭐 계속 방향키로 바꾸느냐? 아니에요. 인터벌 값 생각하시면 돼요. 0으로 했을 때 붙었고 플러스로 했을 때 벌어졌어요. 하나 겹쳐서 올라가져 있는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직접 주셔도 되고 올리고 내려가지고 표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화면을 선택하고요. 제가 화면을 선택하고 크기를 봤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있죠. 진짜로 내가 화면 사이즈를 바꿔야 되는 경우 그러면 아까 만들 때부터 체크해 보실 수도 있고 저처럼 만약에 그냥 오케이 눌러버렸으면 여기에서 이때 포지션은 누구다? 화면의 크기. 직접 값 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임의로 변경해서 사이즈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다가 오른쪽 끝에 버튼을 하나 그릴 거예요. 05인데 자, 이 녀석은 뭘 했으면 좋겠느냐? 얘는요. 제가 만약에 화면을 늘리면 이 크기 지금 설정한 위치 그대로 쫓아가면 좋겠어요. 얘네들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얘네들. 요거 디자인을 어떻게 됩니까? 화면 늘어나면 요거 그대로 간격 유지하고 쫓아가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포지션에 관련된 몇몇 개의 속성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지. 우리 막 리사이즈 해가지고 정렬 바꾸고 크기 이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은 실행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미동이 없습니다. 그냥 05는 제가 화면을 늘려도 지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는 거냐? 제가 그렇게 그려놨죠. 그렇죠? 보시다시피 지금 05는 화면을 기준으로 레프트에서 675 떨어진 위치에 이 사이즈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화면을 늘려도 얘는 675 떨어진 위치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675를. 그렇다면 화면이 늘어났을 때 여기 화면과의 사이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쫓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포지션 값에 보면 레프트가 있고요. 밑에 라이트가 있고 바텀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잡혀져 있으니 항상 요거를 생각하고 안 움직이는 건데 만약에 왼쪽이 없어요. 자, 이거를 딜리트 엔터를 해버리면 보시다시피 나는 지금 어떻게 잡은 거냐? 기준을 오른쪽으로 11픽셀 떨어진 위치에다가 잡은 거예요. 그러니 얘는 이제부터 어떻게 아무리 화면이 늘어나도 12픽셀을 유지하려고 그 간격을 그렇게 줬으니까 기준점을 어디로? 오른쪽. 그래서 그걸 유지하고 따라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06은 이번에는 늘어나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얘가 늘어나야 되겠어요? 간격 유지하고.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안 늘어납니다. 왜냐? 똑같은 기준. 컴포넌트를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지션 값이 세팅이 되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안 늘어나고 지자리에 있는 거는요.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비를 330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너비 값을 딱 줬으니까 너비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엔 누굴 지워버리냐? 너비를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보세요. 얘는 레프트에서는 480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라이트는 9픽셀을 위치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양쪽이 양파에 걸리기처럼.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화면을 늘렸을 때 얘는 왼쪽은 왼쪽대로 480 유지해야 되고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9픽셀을 유지해야 되니 어떻게 될 거예요? 네, 늘어나겠죠. 양쪽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포지션의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07하고 08을 제가 그려놨어요. 07하고 08을. 그래서 얘네들 두 개 간격을 20으로 줬습니다. 07은 뭘 해야 되냐면요. 07은 텍스트를 받을 거예요. 텍스트를 받아서 얘는 만약에 두 글자의 텍스트가 들어가면 두 글자만큼만 화면에서 핏하게 컴포넌트 크기를 조절할 거고 10글자를 받으면 07은 10글자만큼 길어지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08은 뭐 할 거냐? 08은 만약에 두 글자로 짧아졌어? 그러면 20 간격 준 거 유지하고 08은 쫓아가야 되고 앞으로. 만약에 늘어났어? 그러면 20 유지하고 뒤로 물러나게 표현해야 됩니다. 08은 그걸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성 이용해서 체크해 볼 거예요. 그럼 우선 07부터. 07부터 여기에다가 내가 텍스트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행해가지고 데이터를 뿌려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텍스트 속성으로 그냥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저 두 글자를 받았을 때 두 글자 크기만큼 표현되기. 자, 이것들을 제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포지션에. 누구냐면 P2 컨텐츠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내가 기준 잡아준 것대로 근데 왜 크기를 조절하는 건데 난 지금 너비를 볼 겁니다. 너비. 자, 변화 없어요. 하지만 요거 이제 설정해가지고 실행해서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두 글자 P2 컨텐츠 너비 보라고 했어? 결과가 맞춰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왜 알아야 되냐? 어떻습니까? 글자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컴포넌트의 크기를 가진 녀석이 기본적으로 테두리라던가 백그라운드 디자인을 가졌을 때 보시다시피 글자에 딱 맞춰가지고 잘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물론 테두리나 보더가 없는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피트 컨텐츠가 될 때 글자 길이를 당연히 잘라주지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누가 조금 반영이 되냐? 패딩. 그래서 제가 버튼에다가 위아래는 상관없고 양쪽에다가 한 20픽셀 조금 넉넉하게 패딩을 줘볼게요. 그러면 다시 실행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아까보다는 양쪽의 패딩 값이 조금 인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체크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 자, 그럼 07은 해결했어요. 글자 길이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08이 문제인데 08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냐면 20 유지하고 앞으로 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08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렸냐면 제가 화면에다가 레프트 기준으로 220 떨어진 위치에 너 있어라 그러니까 얘가 짧아지든 길어지든 상관없이 지자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기준점이 누구니까? 화면이니까. 자, 그렇다면 교육이라고 하는 앞에 07 따라서 얘가 위치가 달라져야 돼? 그렇다라고 하면 화면으로 기준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점을. 포지션의 베이스점을 달리 해주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에요. 포지션 뒤에 있는 영역. 그래서 레프트가 화면 기준으로 220 떨어지는 게 아니야. 누구 기준으로? 07 기준으로. 저는 지금 계속 0707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컴포넌트가 07인지 알고 있죠. 만약에 헷갈리면 이거 셀렉트 창 보세요. 그래서 이 녀석의 왼쪽은 20 떨어진 거예요. 누굴 기준으로? 07 기준으로.
우리가 화면을 받았는데 만약에 컴포넌트를 선택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지만 이렇게 선택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 선택했을 때 뭔가 이렇게 연결된 구조가 보여진다 그러면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응? 누굴 썼는지 기준점이 달라졌구나. 포지션에 실행해서 보면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교육 짧아졌을 때 연결해놨으니 그 간격 유지하고 쫓아가는 거. 그러면 글자 길이가 길게 마지막으로 죄송해요. 자꾸 마지막이라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글자 길이를 다르게 길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유지하고 근데 이번에는 유지하고 뒤로 물러나는 거 당연히 여기에다 이제 걸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속성창으로 베이스를 변경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 화면에 컴포넌트 가운데로 가보시면 십자가 같은 거 있는 거에 핸드로 변경될 거예요. 여기서 선택해서 이렇게 걸어줘도 돼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물론 피트 컨텐츠로 어떻게 위드 주고 실행해서 보면 되지만 덜어는 우리가 이 피트 컨텐츠 값이 적용된 결과를 화면에서 바로 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얼라인에 해당하는 아이콘 앞에 거 설명드렸고 여기 지금 뒤에서 두 번째 그룹에 보여지는 게 P2 컨텐츠입니다. 요거 눌러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너비 기준으로 컨텐츠를 핏하겠다 눌렀을 때 늘어나고 간격 유지하고 뒤로 물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그룹들은 정렬을 어떻게 하느냐 화면 기준으로 내가 얘를 화면 가운데 두겠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룹은 우리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그거 아시죠? 요거예요. 많이 움직일 수는 없는데 하나 앞으로 가고 하나 뒤로 가고 그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관련된 거 요거 나중에 진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시면 너무 편리하게 화면 배치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 관련해가지고 몇 개 더 있는 거 설명 마무리해서 마지막 포지션, 이 포지션의 베이스, 기준점을 변경해가지고 위치를 잡아주는 포지션 베이스 값도 확인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넥사크로 앤 퍼블리싱 기본 교육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에서 질문 있으신 분도 질문하시고 아니시면 마찬가지로 교육 마무리하시면 돼요. 내일 심화 신청하신 분들은 비슷한 시간 9시 반경에 마찬가지로 메일이나 문자로 참여 URL 보내드릴 거고요. 보고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